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요.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의 등장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양에서는 그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의 식민화, 이 한 네 가지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총체적 과정이 근대화이고 이 네 가지의 과정은 결국 내셔널리즘이라는 형태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거,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네이션이 국민을 뜻하고 민족을 뜻하고 국가를 뜻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세 가지를 폭넓게 다 지시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이제 동아시아 내지는 동양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민족주의를 의미하고 그것은 서양의 민족주의하고는 다르다. 서양의 민족주의는 국민주의나 어떤 민주주의의 등장과 관련된 민족의식이었다면은 여기는 그들이 제국주의를 침략할 때 그것에 저항할 때에 생기는 민족의식의 민족주의, 즉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19세기, 20세기에 진행된 저항적 민족주의의 어떤 역사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분단이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민족주의가 뭐냐? 그것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는 불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어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특히 바람직한 민족주의, 즉 민주주의의 토대를 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었던 분에서 밝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이 만해 한용운 스님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민족주의라는 시각에서 한번 부각시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시간에는 이 만해 스님의 민족주의는 저는 일종의 화엄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분의 화엄적 민족주의를 이해하려면은 화엄사상 자체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첫 시간으로 화엄사상 그 자체를, 그러니까 만해 스님을 잠깐 소개하고서 만해 스님보다는 화엄 철학 그 자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만해 스님뿐만 아니라 불교, 특히 중국화된 불교의 가장 대표적 철학 중에 하나이죠. 이 화엄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화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화엄. 먼저 화엄에 들어가기 앞서서 만해 한용운 스님, 만해 선생에 있어서 어떤 사상의 특징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분은 일단 스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상은 불교 사상이 제일 기초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독립, 민족 사상으로 키워냈고, 그리고 이것을 문학에 집어넣어서 형상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만해 스님은 결국은 불교와 어떤 민족 독립,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진행되는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조지훈 선생님이 평가한 게 있습니다. 만해에 대해서. 조지훈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 그 시인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민족운동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민족운동사라는 책도 쓰셨고 또 지조론이나 이런 것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민족운동, 특히 지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는데 그분의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분이 바로 만해 스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지훈 선생같이 그렇게 아주 대쪽 같은 분에게도 전혀 하자 없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이 만해 스님인데, 그분 어떤 조지훈 선생님의 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근대 한국이 낳은 고사였다. 그러니까 높은 스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은 애국지사요, 불학, 불교학의 석덕, 그러니까 덕 높은 스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단의 거벽이었다.
그러니까 거벽은 이제 이 엄지손가락을 뜻하죠. 그러니까 최고라는 겁니다. 문단의 최고봉이었으며 선생이 진면목은 이 세 가지 면을 아울러 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본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사로서의 선생이 강직했던 기계, 고고한 절조는 불교의 온축과 문학작품으로서 빛과 향기를 더했고 선교쌍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과 교를 같이 겸비한 종장, 그러니까 아주 능통한 사람은 이제 종장이라고 합니다. 종장으로서 선생의 증득은 민족운동과 서정시로서 표현되었으며 선생의 문학을 일관하는 정신이 또한 민족과 불, 그러니까 부처님을 일체화한 님의 가없는 사모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님이 침묵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그 님이라고 하는 게 뭘 지시하냐고 했었을 때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부처님을 뜻하기도 하는데 다 그것이 일체화된 것이 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 아주 멋있죠?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아주 멋있는 것들을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 선, 그리고 시입니다. 그것의 일체화. 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고 선생이 지닌 바 이 세 가지의 성격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아서 어느 것이나 다 다른 양자를 저변으로 하나의 정점을 이루었으니 그것들은 각기 독립적인 면에서도 후세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민족 독립에 있어서 혁명,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의 어떤 선교 쌍수, 그리고 어떤 시,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했는데 그중 하나하나 있어서도 현대사에 있어서 각각의 또 최고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꼭 불교를 얘기하지 않고 불교를 제외해놓고 나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런 그 삼각형의 총체적 사상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 그것은 저는 그것을 화엄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화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화엄사상이라고 했었을 때, 이 화엄경의 그 방대한 사상을 어떻게 압축시켜서 얘기하기 쉽지 않고 또 중국에서는 이 화엄경을 가지고 어떤 화엄학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교학체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심오한 사상인데 굳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화엄사상 핵심은 법계 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뜯어볼까요? 여기서 법계라고 쓰여 있죠. 이건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다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원 분석을 하지 않고 쉽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 그게 바로 법계겠죠. 문제는 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 법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 다르마를 뜻하고 이 다르마는 어떤 이치 또는 그 이치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이 이치나 이법이라고 하는 게 그럼 내용이 뭐냐? 그것은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연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법계는 뭐겠어요? 연기라는 그런 이치, 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계, 이것이 그 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계 연기는 사실은 연기법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연기가 뭐냐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건요. 연기라고 하는 것도 그 원어는 인도말에 있겠죠. 그래서 연기에 해당되는 인도말을 쓰면은 프라티티아 사무트 파다 이렇게 됩니다. 프라티티아 사무트 파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프라티티야까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쌈까지 끊어지고 우트파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티티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뜻합니다. 조건. 그리고 이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쌈이라고 하는 것은, 우트파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남을 뜻합니다. 무엇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요. 이 함께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은 함께가 아니죠.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둘 이상의 숫자를 함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수죠. 그렇다면 이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조건을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함께 화합하여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조건들 간의 어떤 화합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연기라는 뜻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거 간단히, 불교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다 연기법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니까 눈을 돌려보시면 지금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게 다 연기법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 지금 현재 이 강의의 하나의 사건의 형성도 하나의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법 아닌 게 없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를 제가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기법이죠. 그러니까 이 분필도 연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분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 연기에 관한 질문일 텐데 분필이 어떻게 발생했냐라고 물으면은 그것은 누가 만들었겠죠? 누가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누가 해당되는 것은 어떤 기술자, 분필 공장의 기술자가 될 것이고 그가 석회질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를 갖다가 기계에 넣고 찍어가지고 분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이 발생의 문제를 따진다면은. 왜냐하면 이 기술자는 기술자의 발생이 또 있겠죠. 기술자의 발생은 결국 인간의 발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방향은 이것은 인류학적인 질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질의 발생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질학적인 발상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지질학과 인류학이 공히 존재하는 그 장소는 바로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지구의 발생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어떤 우주론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사소한 분필 하나를 가지고 어떤 발생을 문제 삼았을 때 그 분필은 전 우주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분필 하나 속에 전 우주의 드라마나 역사가 다 내재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도 단계로 가면은 시인이 안 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치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이 한 티끌의 먼지 속에도 전 우주의 드라마는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시인의 경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시를 쓸까요? 제가 여기서 시를 쓰지 않고 이런 경지에서 쓴 가장 훌륭한 시를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하는 걸로 대신을 하면요. 그것은 어떤 미당 선생의 그 시인데 미당 선생의 시에 이런 게 나오죠.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시로 지나치는 대목이지만은 곰곰이 뜯어보면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대비되는 게 뭘까요? 봄날의 소쩍새의 울음이죠. 그것이 가을의 국화꽃이 피어남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에 국화꽃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주 거의 필연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가을에 꽃 피는 게 봄에 소쩍새 우는 거하고는 사실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어떤 과학적인 드라이한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이제 미당 선생의 어떤 화음적 시각에 본다면은 결국은 한 티끌 속에 우주의 드라마가 담겨서 연출되듯이 이 가을에 국화꽃이 피어나는 것도 이런 식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봄의 소쩍새 울음만 관련된 게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뭐
그 전 가을에 뭐 어떤 메뚜기의 날개짓 이것도 관련 안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전 우주가 다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지 하나 속에 전 우주가 다 담겨 있는 이런 경지에서 이런 시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미당 선생의 이 시의 구절은 바로 의상 스님의 그 화엄 법계도의 정신과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거기 이런 게 나오죠. 일중 일체 다중일 일즉 일체 일즉일체 다즉일 그 다음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일체진중 역여시. 이게 의상 스님의 화엄 일승 법계도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속에 일체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 모든 것 속에 또 하나의 각각의 것이 담겨 있으니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일 수도 있고 그 전체가 곧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티끌의 그 먼지 속에 한 시방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의 모든 먼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지 하나 속에 전 우주의 시방이 함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같은 정신이죠. 국화꽃 속에 이 전체가 다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에서 얘기하는 어떤 화엄 법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 우주적인 어떤 드라마를 갖다가 보는 것이 화엄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미당 선생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얘기가 됐는데, 발생의 순서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요, 여기서 함축하는 것은 초기에 아주 미세한 조건이 연출됐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의 현상을 맺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예? 보세요. 이것을 가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시를 읊은 거지만요. 봄에 소쩍새가 울었다. 아니면 소쩍새가 날아갔다. 이런 날개짓이 그 몇 개월 뒤에 가을에 꽃이 피는 것의 현상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에 어떤 아주 미세한 조건 하나가 저 정도 가다 보면은 어떤 큰 사건으로 결과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복잡한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식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연들,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얽혀있는 상호 의존적 체계이기 때문에 그 초기 조건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거의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현대 어떤 과학에서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카오스 이론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컴플렉시티 이론이라고도, 이건 복잡성이라는 뜻이죠. 복잡성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복잡하다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면은 이건 과학이 아니죠.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아주 복잡하고 혼돈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의 질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혼돈 속에서의 어떤 질서를 갖다가 찾고자 하는 것이 현대 카오스나 컴플렉시티 이론의 핵심인데, 이런 혼돈 속의 질서 또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복잡성 내에서 연출되는 나름대로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화음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여기에 복잡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조건들 간의 어떤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얽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컴플렉시티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연출되는 어떤 질서,
즉 오더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연기법이 함축하는 바의 그 질서가 되겠죠.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연기이니까 무상이고 무아이고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 연기, 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따르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니까 나오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이라고 합니다. 인은 도장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대표하는 것이 저의 인감도장이라고 볼 수 있듯이 연기법의 대표가 되는 그 표상, 질서, 그것이 무상, 무아, 무자성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죠. 생각 안 나세요? 삼법인, 사법인 하는 그 법인이라고 하는 그 법인, 불교의 핵심,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상, 무아, 무자성은 일종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복잡성 내에 함축되어 있는 질서다. 이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왜 무상이고 무아이고 무자성이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상이 없다. 즉 영원 불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제가 이제 그물의 예를 갖다가 드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로 드는 예가 아니고 화엄에서 얘기할 때는 인드라의 그물 또는 인드라의 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물의 비유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으면은 그 분필을 야기시키는 직접 조건이 그 분필 공장 기술자 그리고 어떤 그 석회질 가루 그리고 어떤 기계가 필요하겠죠. 어떤 프레스 압력 기계 그리고 그것을 돌리는 전력이나 이런 어떤 에너지원 같은 거 그것이 가장 1차적인 조건이 되죠. 이런 초기의 가장 직접적인 조건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새끼를 치잖아요. 그것을 낳게 한 또 조건들이 있죠. 이 주변에 파생되는 조건. 그런 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조건인데 그것을 또 연이라고도 그러죠. 이런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들 간에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이것은 전 우주가 관련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물은 끝이 있겠어요? 끝이 없죠. 왜? 전 우주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칠판의 끝이 아니라 이 전 우주의 그 연쇄적인 조건간의 관계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데 흔히 과학에 있어서는 가장 초기의 어떤 직접적 조건을 인과관계로 해서 탐구를 하지만은 불교는 전 우주적인 조건을 다 이야기해보자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조건들을 다 따지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따져도 못 따지죠. 이 조건은 어떻게 다 따져요? 이 분필의 이 조건만 따져도 죽을 때까지 해도 못 합니다. 왜? 전 우주를 다 언급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불교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건 바보나 합니다. 그건 못하고 또 다 따져요. 그러니까 불교가 연기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얽혀서 상호 의존적으로 되니까 그것에 내재된 어떤 의미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얽혀짐으로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이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근대 얘기를 더 들면 이렇죠. 이건 제가 지금 평면에 그렸잖아요. 이 칠판이라고 하나의 평면에 그렸으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이 그물, 인드라의 그물 자체가 진짜 함축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평면에 쫙 깔린 이런 단면으로서의 그물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그물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입체적 그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각각의 그물 코드에 또 여러 개의 그물이 또 얽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물이 지금 2개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얽혀 있는 그물이 2개뿐만이 아니겠죠. 결국은 이쪽에서도 나오는 360도 전방향에서 이런 그물이 각 코와 코가 연쇄적으로 얽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해서 분필을 이 4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이렇게 본다면은 아주 촘촘하게 뒤얽혀 있는 그물에 마치 덩어리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보신다면요. 이렇게 그물의 코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중에 어떤 그물코 하나도 이 그물 이쪽에서 아주 미세한 미동만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관을 맺는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초기에 어떤 사소한 조건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왜? 이렇게 많은 연쇄적 그물망에 있어서 하나의 떨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북경에서 나비의 날개짓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뉴욕에 가서는 폭풍으로 몰아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한 과장법이긴 하지만은 이런 그물망의 네트워크상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의 움직임이 이렇게 얽혀가면서 어떤 식으로 파생될 건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그물망을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 각 조건들이 매 찰나마다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그물코 하나도 영원불변한 게 있겠어요? 이런 건 불가능하죠. 왜? 끊임없이 무수한 조건들이 이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외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영원불변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끝없이 연출되는 어떤 역동성을 긍정하겠다는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쪽에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무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자아입니다. 어떤 동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자아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아마 일주일 전에 보신 분 같으면은 지금 TV를 이렇게 탁 키면은 제가 나오잖아요. 아유, 그럼 저 사람 또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사람 이름이 김종욱이 아니었어?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이 본 일주일 전에 김종욱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많이 변화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많이 변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다고 해서 김종욱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그것은 또 안 변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헷갈리시죠? 결국은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 사이에 끝없는 요동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변화하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일주일 전에 저와 현재의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죽어도 변화합니다. 죽어도 해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변화이고 죽고 나서도 변화이고 산 것도 변화이고 모든 것은 변화 아닌 게 없어요. 왜? 육체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세포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면에 있어서의 정신이나 마음도 끝없이 요동을 하고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사고의 흐름이 멈춰있지가 않기 때문에 멈춰있다면 방송 사고 나는 거죠. 전혀 이야기는 못할 테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변치 않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 사람 그리고 현재의 나 그리고 몇십 년 뒤에 그때의 그 사람. 그러니까 많은 나이를 흘러가면서 변화해가지만 그래도 변치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 김종욱이라고 어렸을 때 붙여준 그 이름.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그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의 나, 현재의 나, 40년 뒤의 나라고 하는 변치 않고 있는 그 나. 근데 그런 자아가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동일성을 보존해줘서 남아있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야말로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이잖아요. 제 이름. 제 이름 석자. 그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어떻게 생겼어요? 누군가 붙였잖아요. 그건 제 아버님께서 뭐 어떤 의도에서 붙이신 거고 그리고 이런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결국에는 이런 자아의 동일한 어떤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런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이름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인간의 가치이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고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몇 명이 죽더라도 당분간은 변치 않고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어떤 동일한 뜻을 지니고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죠. 예? 이런 게 어디서 생겨납니까? 그것은 그 어떤 자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마음이 지어낸 그것, 그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그것이 영원히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모으는 거, 그게 바로 집착이고 거기서 번뇌와 망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본다면 그것은 헛된 이름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불교 철학의 지금 핵심을 너무 간단히 설명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떤 동일하게 있는 그런 것을 부정함으로 해서 어떤 다양성을 갖다가 존중하는 그런 사고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무자성은 뭐냐면요. 여기서 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스바부아바라고 해서 스스로 있는 것, 지 혼자 고립적으로 혼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기만 따로 고정돼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립성에 대한 부정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만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것을 인정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개방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성이 비어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산스크리트로 슈냐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자성은 애초에 비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공이라는 겁니다. 공. 그러면은 이 그물로 가볼까요?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연출되는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화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단면이 아니라 복합적인 다층의 면들이 지금 여기 뒤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화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중중무진이라고 합니다. 층층이 겹쳐진 것이 끝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층의 면만의 어떤 그물이 아니라 복합적인 전방향에 있어서의 다층적인 이런 중중무진한 일종의 네트워크, 이것이 소위 화음에 있어서의 법계 연기이고,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바로 무상무아이고 무자성이다. 특히 무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그물코도 그 자신만이 고립해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고립성이 비어있다.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중중무진한 네트워크 사이에 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것은 공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고립적인 것을 고집하면은 이런 중중무진의 네트워크 사이에 어떤 반응작용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공임으로 해서 삼라만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 어떤 불교식, 화엄식으로 본 어떤 복잡성 속에서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이렇게 영원불변하게 동일하게 고립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이름이라고 했었죠. 어떤 개념이나 이름이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화엄식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세계는 화음에 있어서 중중무진하는 그 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중무진한 네트워크로서의 그 법계로서의 세계를 갖다가 어떤 그 분별심에,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킬 때 분별의 그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것은 바로 염호된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무분별심으로서 드러나게 되면
무분별심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그때의 세계는 바로 청정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못 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마치 마음이 이름을 지어내듯이 그 마음이 세계를 지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체유심조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지어낸다고 하는 건데 이 조자의 의미를요. 제작하에서 만들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는다고 해서 뭐가 생겨나는 게 있어요? 이 조자가 그런 식의 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억짜리의 어떤 그 금덩어리가 있어봐 하면 있게 되고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마음먹음에서 물질적으로 있게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을 인정한다면 그건 하나의 창조의 사건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죠. 불교에서 마음이 좋아하는 것, 마음이 지어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물건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물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어낸다 이 이야기입니다. 법을. 그 법이 뭘까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 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그 마음으로 해서 지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의미 자체가 달리 연출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불교가 뭐 마술사나 창조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신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일체유심조의 뜻도 여기 화엄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엄에 있어서 유심사상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만해 스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화엄의 그 상태를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그랬죠. 자성이 없다, 비어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성은 어떤 고립, 고정성을 갖다가 뜻한다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은 소위 고유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고유한 게 있잖아요. 자기만들만의 그걸 소위 우리는 요즘 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말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간에 다른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고유성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독자적, 고립적으로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만의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무자성 공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화엄이나 불교에서 공과 연기를 주장하는 이상 각각의 개성과 고유성은 드러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불교의 화엄 사상은 몰개성, 개성을 죽이는 사상 아니냐? 고유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과 연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성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된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화엄 사상의 역설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복합적인 중층의 어떤 그물, 네트워크를 얘기를 했잖아요. 전방향에 얽혀있는 이런 그물이면은 이 그물에 각각의 것들이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는. 근데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은 고립고정을 부정하니까 없는 것 같지만은 외래 역설적으로 화엄에서 본다면 고립되고 고정돼 있는 것에서 벗어날 때에만 각각의 고유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듯 모를 듯 아시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면은 사거리 앞에서 교통신호등이 빨간불 켜지면은 차 멈추죠. 거기 진행하면은 벌금 물잖아요. 딱지 띄고. 멈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지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안 지킨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빨간 등, 빨간 신호등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신호등에 있어서의 빨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유한 의미가 있잖아요. 빨간만이 지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만이 지닌 의미가 다르니까 파란이 지닌 그 의미에서는 직진을 하는 것이고 빨감이 지닌 그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는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의 색깔이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유성이 만약에 고정돼 있다면은 그 의미가 이해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 멈췄다는 얘기는 어떤 교통체계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체계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 사이에서 그 의미를 캐치하는 그 관계성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신호체계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파란 건 가고 노란 거는 돌고 뭐 어떤 식으로 그 표시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신호체계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콘텍스트라고 하는 맥락과 문맥이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빨감이라고 하는 것이 멈춤이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빨감을 바라보는 것 또는 그 빨감 자체나 여러분 그 자신이 각각이 다 고립되고 고정되어 있다면은 그 의미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트워크와 콘텍스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바로 각각의 빨감과 파람이라고 하는 고유성은 외려 이런 네트워크와 콘텍스트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만 제 의미, 제 고유성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리 개성을 따지는 사람도 무인도에 혼자 갔다 나와봐요. 사회적 콘텍스트와 네트워크 속에서 인정받지 않는 개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인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맥락적 배경 속에서만 고유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계 연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인드라의 구슬 그물이 나오죠. 각각의 그물의 구슬 그것들은 모든 구슬들을 다 반영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건 저쪽에 있는 그 빛도 연쇄적 반응해서 여기도 반짝반짝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속에 담기기도 하고 전체가 담기면서 이것은 그 자신으로서의 또 빛을 연출해서 내기도 하죠. 자신의 고유한 빛을. 그러니까 화엄의 법계 연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고유성이 최대한 드러내면서 동시에 전체에 있어서는 그 전체와의 조화를 계속 유지해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바로 화엄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세상은 이렇게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 또는 고유성과 그 전체와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화엄에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지금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서 어떤 화엄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만해 스님과 어떻게 관련이 되겠느냐? 만해 스님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 이제 끌어냅니다.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제 화엄의 바탕을 둔 사상인데 뭐냐면은 각각의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물 코들이 있겠죠? 아니면 각각의 구슬들이 있겠죠? 그런 하나하나의 그 구슬들은 분명히 고유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각각의 고유성을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 각각의 고유성이 막힘없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자유이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누구나 각각의 구슬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평등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이 이런 인드라의 구슬그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물의 코에 해당되는 그 각각의 각자, 각 개인 내지는 각 민족, 각 국가라고 하는 것이 다 자유와 평등을 공히 지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화엄적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불교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민족과 각 개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 침해받는 것이고 이것은 법계 연기적 시각에서 봤었을 때 용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운동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각각의 고유성이 있으면서도 전체와의 조화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 있어서 어떤 전체,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 나 이외의 타자에 대한 끝없는 관심, 그것은 하나의 중생의 구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중생, 세상을 구원하고 구제하겠다는 생각이 불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불교 개혁운동이 될 것이고 대사회적으로 되면은 바로 이런 민족 독립운동이 자주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아주 사소한 고유한 게 좋다고 해서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끝없이 전체를 향해서 시각을 돌리는 이런 것. 이런 상호간의 조화 속에서 그분은 바로 자유와 평등, 중생에 대한 구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화엄적 시각에서 그분의 어떤 독립사상이나 문학사상까지도 다 읽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왕 그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물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를 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교가 이 그물 얘기예요. 그물 하나로 설명을 하면은 불교에 있어서의 그물은 일종의 한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망이죠. 망입니다.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여기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네트, 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들이 수많은 게 얽혀 있잖아요. 중중무진하게 얽혀 있는 네트들 간에 이루어지는 워크, 활동, 작용.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망에서 불교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상의성, 상호 의존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공존과 자존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각자의 고유성을 지닌 자존과 전체로서의 공존이 되는 것이라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일종의 저는 어떤 그물과 관련시키면은 서라고 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뜻해요. 그럼 뭘까요? 그물을 땡기면은 여기서 한 코를 잡아당기면은 전체와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시각이라면은 한 코를 잡아당기면 그 코가 이 코에서 모든 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창조의 시점이라는 식으로 그물코를 볼 겁니다. 잡아당긴 그 한 코의 그물 갖다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창조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점에서 모든 게 나왔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넘어선 그 초월자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그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유교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죠. 이것은 강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어떤 통과를 지배하는 이런 거, 그물을 펴서 어떤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어떤 사회의 위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회의 통제와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통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물은 조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삼강오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 만해 스님은 철저한 이런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바로 독립운동과 민족주의를 주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 화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해 스님의 민족주의를 그 자체의 어떤 글들을 소개하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